내일은 출근해. 땡땡이는 딱 하루면 좋아. 나는 이틀째 땡땡이를 치는 거라고. 내일도 또 땡땡이를 치고 싶을까봐 사실은 무섭다고 말했다. 양말을 만드는 게 뭐 무서워. 가서 만들면 되지. 할머니가 내 잔에 소주를 채웠다. 어르신 말이 맞네요. 할머니와 나는 지는 해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건배했다. 노을을 보면서 근사한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해가 지는구나 라는 평범한 말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윤성희 작가의 단편소설 이틀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감기도 아니고 꾀병도 아닌데 몸이 무겁고 등에서는 찬바람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꼼짝도 할 수 없고 일어나기 싫은 날이 있죠. 소설 속 주인공에게도 그런 날이 찾아왔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양말 공장의 상무인 그는 40년 가까이 매일 출근했던 회사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감기에 걸릴 사이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에게 비서는 결근의 이유를 묻고 그는 봄이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회사를 빠진 이틀 동안 그는 푹 자고 일어나 공원을 걷고 커다란 목련나무를 발견하기도 하고 동네 할머니가 밭을 가는 일을 도와주고 짜장면과 소주를 얻어먹습니다. 이틀간의 일탈은 소박했지만 그는 어제보다 덜 아픕니다. 살다 보면 땡땡이를 치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하루, 아니 이틀 정도는 괜찮을 겁니다. 허리가 아프도록 푹 자고 오래 걷다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커다란 나무 밑에 앉아 있어도 좋을 겁니다.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니까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가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미월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미월입니다. 아, 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나요? 저는 복숭아를 좋아하고요. 잠에서 억지로 깨야 하는 상황을 아주 싫어합니다. 잠에서 억지로 깨는 시간. 그럼 대부분의 아침이 그렇지 않나요? 네. 아이가 있으니까 더더욱 네. 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일어나셔서 복숭아 드시면 되겠다.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들었습니다. 김미월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04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정원의 길을 묻다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서울 동굴 가이드, 아무도 펼쳐보지 않는 책, 옛 애인의 선물 바자회, 장편소설로 8번째 방이 있습니다. 산문집 내가 사랑한 여자, 옮긴 책으로 바다로 간 가우디가 있습니다. 신동엽 문학상, 젊은 작가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이혜조 소설문학상을 받으셨습니다. 최근에는 중편소설 일주일의 세계를 출간하셨어요. 책이 6월 말에 나왔으니까 벌써 이제 지난 계절에 여름이 됐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대학 두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요즘 동네 태권도장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디가 좋은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또 바쁜 삶을 살고 계세요. 강의도 하시고. 그러면 요즘 쓰고 계시는 책은 없으시고요? 네. 소설은 사실상 거의 아예 안 쓰고 있다고 하는 쪽에 옳을 것 같습니다. 소설은 일단 쉬고 계시고. 네. 현대문학 PN 시리즈로 출간된 일주일의 세계는 월요일 아침에 종로 한복판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주인공 정은소가
모르는 여자에게 갑자기 뒤통수를 연달아 크게 2번 맞는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는 소설입니다.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뒤 정은수는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저자가 왜 날 때리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작가의 말을 보니까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하셔서 네. 굉장히 오래전 일이긴 한데 1995년의 일이니까요. 예, 그때 작가의 말에도 이제 쓰여 있는데 친구들이랑 횡단보도 앞에 이제 서 있는데 누군가 저를 아주 세게 맞아. 이제 때려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끝이긴 한데요. 저는 지난 16년 동안 정말 가끔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여자가 왜 때렸을까?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때렸나 아니면 진짜 알고 나를 공격한 것인가? 그럼 나를 왜 때렸지? 그럼 누구지? 막 이런 생각이 가끔 정말 16년 동안 났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것을 소설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경험에서 출발한 소설. 네, 그 기억 때문에 쓰게 된 소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의 말에는 그때 경험을 쓰시면서 그땐 친구들이 옆에 있어서 친구들이 당신 누구냐, 당신 왜 내 친구를 때리냐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네. 하셨어요. 그 친구 지희님과 정민님. 네. 왜 이름도 저 지희님과 정민님에게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서 따져주어서. 네, 이 방송 꼭 들어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일주일의 세계의 주인공 정은소는 그리고 다음날 사귀고 있던 봉수 선배에게 청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잊고 있던 초등학교 시절 친구였던 원하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되는데 봉수 선배의 별명은 나이키예요. 나이값도 못하고 키값도 못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기억 속 원하라는 친구는 반 친구들에게 무시와 따돌림을 당하는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은 어떻게 구상하시게 되셨어요? 이 원화 캐릭터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같은 반에 있었던 한 아이에게서 따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리고 좀 따돌림을 받는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 그 친구를 특별히 뭐 챙겨주거나 애정을 갖고 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특별히 친하지도 않았는데 집이 가까웠어요. 그 친구랑 저랑.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가다가 그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네 집에 가겠냐고 하더라고요. 놀러 가겠냐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친구네 집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랑 둘이 놀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게 뭔가 좀 특별한 기억이었는지 나중에 저한테 조그만 선물을 줬어요. 이렇게 도자기로 만들어진 조그만 새였는데 그 배 바닥에 바닥 부분에 가격표 이렇게 손톱으로 뗀 가격표가 붙어 있었는데 그걸 본 다른 친구들이 쟤 저거 훔친 거라고 훔쳤기 때문에 가격표가 저렇게 붙어 있다고. 근데 그때 저는 아니 진짜 훔쳤으면 가격표를 완벽하게 이제 증거를 인멸하려고 뗐겠지 이렇게 남겨놓았다는 것 자체가 훔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막 나서서 막 그걸 또 이렇게 항변해 주진 않았어요. 근데 왜 얘는 그냥 선물을 하나 사도 남들한테 저렇게 훔친 거라는 어떤 수군거리는 얘기를 뒤에서 들어야 되나. 그게 되게 이상하다, 되게 부당하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나갔고 그 후로 만난 적도 없고. 근데 그 아이, 그냥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되던 그 아이를 이제 뭔가 씨앗으로 삼아서 원화라는 인물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그 봉수 선배는 그냥 순전히 만들어낸 인물인데 저는 그냥 이런 사람이 있나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 의외로 이 책을 읽고 나서 나 이런 사람 알아. 이렇게 비슷한 사람 주변에 있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 이렇게 외양이 상상이 됐어요. 약간 봉수 선배의 외양이 딱 상상이 됐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어린 시절의 경험 또 되게 소설 한 편의 에피소드를 읽은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책의 결말에 이르면 주인공인 정은수에게 독자가 약간 뒤통수를 맞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여러분께서도 김미월 작가님의 일주일의 세계를 사서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느낌일지 무척 궁금하긴 한데 이 주인공인 정은소는 남편 없이 자신을 홀로 키운 교사인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바르게 자라죠. 엄마 이제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참교육 배움터라는 사설 교육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없는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유적 답사나 박물관 탐방 등을 지도하는 곳인데요. 정은소라는 인물의 배경과 직업을 정할 때도 좀 고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 좀 반듯하고 남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뭔가 모범이 되는 상식적이고 뭔가 지적인 그런 대표적인 직업이 교사 같아서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위선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에 더 뭔가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그 모녀 그 모녀의 직업을 둘 다 교사로 정했습니다. 아, 네. 참교육 배움터라는 느낌이 갑자기 딱 들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 친구들 중에 어머니, 아버지의 직업이 학교 선생님이면 굉장히 행동에 제약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 교사의 자식들은 엄청 그 압박감과 억압감이 있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크고, 그러니까 선생님 자식인데 공부를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저도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힘내세요, 교사의 자녀분들. 괜찮습니다. 네, 못해도 괜찮아요. 소설 속에서 봉수 선배의 말을 빌려오면 되게 착한 어린이였던 정은소는 원하에게 어린 시절에 파고북도 주고 학용품도 빌려주고 그렇죠. 이제 다른 친구들은 원하를 다 떠돌리고 하는데 작가님의 다른 소설 애인의 선물 바자회라는 단편 소설에 어린 시절 가난한 친구의 크레파스를 빌려줬던 남자도 떠올랐는데 작가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궁금했어요. 네, 사실 막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하나같이 되게 좀 우울하고 슬픈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아마 저에게 2살 터울의 오빠가 있는데 되게 많이 맞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빠한테 맨날 맞고 다녀서 그렇게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제 와서 추측합니다. 예. 학교에서는 되게 활발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으셨어요? 한 5, 6학년 정도 꽤 많이 이제 고학년에 이르렀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키도 웬만한 남자애들보다 클 정도로 컸고 되게 활발했던 것 같은데 약간 저학년 때 사진들, 그러니까 어릴 때 사진들 보면 다 너무 이렇게 맞고 사는 기죽어 있구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어떤 아이처럼 늘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마음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 시절에. 의외로 또 그렇구나. 정은소는 어린 시절 원하의 과거를 복귀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 시간을 일주일로 계획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처음에 쓸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썼는데 쓰면서 은소가 이 어떤 마음의 변화를 겪어가는 과정을 얼마나 걸려서 이게 써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게 됐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걸 이렇게 금방 저가 겪었던 일 같은 경우를 겪었을 때 이렇게 툭툭 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16년 동안 가끔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집약적으로 몰아서 일어나기에 일주일 정도면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일주일로 생각을 하고 쓰게 됐고요. 나중에 제목을 일주일의 세계로 고친 건 일주일이라는 제목이 이제 너무 밋밋해서 너무 심심해서 이걸 어떻게 다르게 바꿔볼까 하다가 그 일주일 사이에 이 화자의 이 내면 세계가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화자가 이제 알게 되잖아요. 자기 내면의 어떤 세계를 일주일 동안에 이제 알게 된 세계라서 일주일 동안에 얘에게 펼쳐진 진짜 내면의 세계다. 뭐 이런 마음으로 다 쓰고 나서 제목을 고쳤습니다. 고치셨구나.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 이유는 일주일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자칫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피해갔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김미월 작가님의 작품은 가독성이 높아서 빠르게 읽히지만 결말의 여운이 오래 남는 작품들이죠. 일주일의 세계도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 결말에서 은소의 선택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난 시절과는 다른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뭐 비슷한 선택을 하느냐 이 갈림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작가님은 이런 결말을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 지난번에 어떤 실수나 결정에 대해서 뭔가 죄책감이 있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네, 맞아요. 저는 뭔가 바뀌는, 변화하는 긍정적인 결말이 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지만 저 자신이 참 되게 안 바뀌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등장인물도 바뀌진 않지만 어쨌거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자각하게 됐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얘에게는 어쨌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안 바뀌는 것으로 예,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더 훨씬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진 게 그러니까 스포지만 원아한테 좀 못된 말을 했었다면 지금은 봉수 선배에게 못된 말을 하기 이전에 스톱한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네. 예, 상처를 주기 전에 일단 지금도 물론 상처를 준 거지만 그 전에 멈춰선 느낌? 네. 과거의 자신을 반추하다가 그래서 이것도 변화가 아닌가? 아, 그러네요. 되게 섬세한 말씀이십니다. 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배려, 아닌가? 배려. 네. 그러네요. 예. 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아, 네. 조금 변화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김미월 작가님의 소설 일주일에 3개를 사서 읽어보시면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모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사였던 엄마 캐릭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린 시절에 원하를 굉장히 예뻐했던 것 같은데 기억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도 이게 은서랑 비슷한 인물인 거죠. 맞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풀었어, 잘해줬어, 누군가를 이렇게 아껴줬어. 이런 어떤 마음 자체가 은혜를 베푼다는 의식 자체가 약간 자기 우월적인 예, 그것에서 비롯된 자기 만족이 중요한 사람. 나는 연민을 갖고 있고 뭐 인정이 있는 사람이야. 예,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중요한 사람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모녀가 비슷한 사람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중요한 거죠. 네, 자기가 베푸는 마음이 중요한 거. 선의가 있는 자기가 중요한. 맞아요. 예. 네, 맞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일보에 칼럼 쓰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 칼럼도 저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 좀처럼 잘하지 않는 아이를 재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보았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칼럼도 정말 재밌었어요. 네.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대신에 이야기를 들려주는 다고 하셨는데 좀 재미삼아 여쭤본다면 최근에는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나요? 네. 그게 그 소설가 이승우 선생님 네. 같은 경우는 네. 그 자제분이 지금 이제 다 성인이 되셨는데 그 자제분이 어렸을 때 이승우 선생님이 이제 맨날 잘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대요. 그러다가 그 이야기로 동화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그렇게 영양가 있고 뭔가 시장 가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제가 아이한테 들려주는 이야기는 늘 똑같고 늘 너무 진짜 플롯도 없고 막 개연성도 없고 막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늘 괴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유치원 친구들이 실명으로 등장해서 재밌지.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아는 세계가 그치.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 나온다는 거. 걔네들이 결국 힘을 합쳐서 괴물을 물리치는 내용인데요. 잠 안 자지 않아요, 그러면? 안 자요. 예.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슬랩스틱 코미디 같은 걸 좋아해서 예를 들면 뭐 괴물이 도망가다가 뭐 바나나 껍질을 밟고 미끄러졌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까르르 막 웃으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또 재우려다가 이게 더 안 자는구나 뭐 이렇게 예, 실망하게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늘 그런 이야기 괴물과 싸우는 이야기. 괴물과 싸우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쓰시기를 내일 이야기는 내일 해줄게. 그러려면 일찍 자야겠지. 그리고 재우신다고. 맞아요. 끊으려고.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육아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글쓰기 패턴은 어떻게 많이 바뀌셨어요? 언제 글을 쓰세요?
원래는 이제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동네 카페에 가서 이제 글을 쓰곤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거의 글을 이제 못 쓰고 이제 안 쓰고 있고요. 빵꾸가 원고 빵꾸가 거의 일상이 이제 되어버린 정도고요. 그런데도 이제 꼭 소설이 아니더라도 뭔가 원고를 써야 될 경우가 있으면 아이를 재우고 밤에 이제 막 부랴부랴 뭐 쓰거나 아니면 아이가 유치원을 가 있는 시간에 카페를 가거나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여러 가지 제 제약이 많아서 거의 못 쓰고 있는 편이 맞습니다. 일주일에 3개도 그럼 그렇게 쓰신 거예요? 네, 일주일에 3개 때는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이 문을 닫는 날이 너무 많았어서 사실은 저에게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본가가 친정이 춘천에 있는데 춘천에 내려가서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제가 카페로 출근하다시피 그렇게 바짝 한두 달 고생해서 썼습니다. 한두 달 만에 쓰신 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원래 쓰려고 하던 이야기보다 계속 달라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제 이 이야기를 진짜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까지 진입하게 돼서 쓴 거는 한두 달인 것 같고 고민은 그 전부터 했는데 정말 계속 이야기가 바뀌더라고요. 그 제가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그러니까 저는 소설을 쓰면 그 소설을 쓰는 생활인 최진영이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거든요. 그때 감정, 그때 제가 골몰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게 그 소설에 어떻게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작가님의 소설을 읽으면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의 그런 감정이랄까? 그런 게 완전히 이렇게 제거가 된 느낌이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분리를 하셨을까가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거든요. 저 그런 말씀은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저 아마 제가 진짜 육아를 되게 못하거든요.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뭔가 아이를 막 정신없이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아직 저한테 잘 안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 같지가 않고 스스로 여전히 막 되게 많은 부분에서 서툴고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저의 어떤 캐릭터의 일부로 쓰기에는 아직 제가 체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소설을 쓸 때 자아와 이제 생활의 자아가 이렇게 많이 분리가 잘 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 전 되게 부럽거든요. 생활이 너무 뽁닥거리고 막 그러면 소설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잘 되는 건 되게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얼른 커서 학교도 가고 해가지고 작가님에게 글 쓰는 시간이 더 많이 확보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소설집 옛 애인의 선물 바자회는 서른 이후의 인물들이 사랑이나 무언가 끝난 이후의 시간들을 겪어내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어떤 인물들과 이야기에 혹시 나중엔 이거 내가 꼭 써야지 라고 생각했는 거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요즘이라기보다는 예전부터 이제 쓰고 싶었던 이야기가 저는 이제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사실은 일주일의 세계도 죄책감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좀 방향이 이제 약간 선회가 된 어떤 경우인데요.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저는 되게 굉장히 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죄책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걸 뭔가 이렇게 해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죄책감으로만 갖고 있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풀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어떻게든 내 마음속에 있으면서 계속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죄를 되게 많이 짓고 살았는데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이제 뭔가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떤 소설들에서 보면 뭐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계속 이제 묻고 살아가면서 계속 내면을 반추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두 가지 어떤 양상에 다 관심이 가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주인공은 누구누구가 아니라 죄책감이야 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죄책감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소설을 늘 쓰고 싶다고 늘 생각만 하는데 아직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된다. 작가님께서 쓰시는 그런 소설 너무 기대돼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되고 그쵸.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저는 그러니까 인간만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소중한 감정이다.
죄책감이란 거는. 맞아요. 스스로 뭔가 부끄럽고 어쨌든 미안하고 뭔가 편치 않은 마음이잖아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너무 소중한 감정이고 네. 이것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없는 사회는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겠구나. 네, 그렇죠. 너무 비정하고. 예. 그렇죠. 예, 굉장히 소중한 감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께서 쓰시는 죄책감이 주인공인 그 소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설집 이후에 8년 만에 세 번째 소설집을 내면서 작가의 말에 자신의 생각을 책이라는 물질로 남긴다는 게 무섭다. 그래서 8년간 책 출간을 미뤄왔다고 적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쓰다 보면 이 길을 계속 걷는 이유를 찾게 될 거라고도 쓰셨는데 올해로 데뷔하신 지 17년이세요. 네. 답을 찾으셨나요? 아유, 그럴 리가요. 예. 그렇죠. 예, 답은 당연히 못 찾았고요. 언젠가는 뭐 찾겠지. 아니면 이렇게 찾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뭐 답보다 중요할 수도 있고. 맞아요. 예, 그냥 그런 막연히 막 이렇게 욕심내지 않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답을 찾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 그러네요. 답을 찾는 게 더. 그럼 17년 동안 소설가로 사신 거잖아요. 네. 어떠세요? 데뷔할 때를 돌이켜 보면 이 17년이란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으세요? 그냥 저는 제가 늘 작가로서 너무 어떤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등단을 한 것도 저에게는 정말 천운이 따랐던 것인데 너무 겸손하시다. 아니에요. 진짜. 예. 저희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냉철한 자기인식. 예. 그래서 책을 사실은 그렇게 몇 권이나마 낼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게는 되게 운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글을 쓰면 쓸수록 초기에는 진짜 잘 몰랐어요. 몇 년 사이에는. 근데 이게 운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직업이 아니구나. 예. 그러니까 나는 운이 좋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구나. 이제는 운이 아니라 정말 모든 걸 걸고 써도 겨우겨우 뭔가 진짜 몇 년 이상 어떤 등단한 사람의 이름값에 준하는 작품을 쓰기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예전과는 다른 각오로 임해야 되지 않나. 이게 그냥 운만 믿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제가 되게 겁없이 작가의 길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 되게 반성 이런 것도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고 무서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그래요. 두려운 마음이 점점 커져요. 소설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요. 이게 이만큼 했다고 해서 친해지고 익숙해지는 게 아니고 두려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아니 너무 잘하고 계신데 그런 우리 마음을 서로 가지신다니. 우리 서로 응원해요. 예. 네, 우리 서로 잘하고 있다는 걸로.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해보겠습니다. 작가님께서 골라오신 부분을 낭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부분 낭독해 주실 건가요? 전 88쪽에 화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디어 원화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부분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원화를 미워할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을 필요도 없이 그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애에게 제 물건을 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싫었습니다. 그 애가 빌려갔던 멜로디언의 마우스피스에서 나는 시큼한 침 냄새가 싫었습니다. 급식으로 빵과 우유가 나올 때 그 애가 두 가지를 같이 먹지 않고 빵을 다 먹은 다음 우유를 마시는 것이 싫었고, 공책에 필기할 때 뒷장까지 연필 자국이 남도록 꾹꾹 눌러 쓰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 애의 엄지손톱이 두꺼워서 싫었습니다. 앞가르마를 탄 것이 싫었습니다. 웃을 때 잇몸이 보여서 싫었습니다. 매일 독서 시간에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진절이 나게 싫었습니다. 제 짝이라는 것이 싫었습니다. 엄마에게 그 애와 계속 짝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해놓고 이제 와서 짝을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싫었습니다. 엄마가 그 애를 특별히 아끼는 것이 싫었습니다. 다 싫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싫은 것은 그 애의 모든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동시에 제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서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이 부분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다면? 이제 화자가 본격적으로
가면을 벗고 뭐 가짜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진심으로 뭔가 원아에 대한 어떤 배려나 뭐 동정이라든가 친절이 있었겠지만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자기의 진짜 속 깊은 마음을 깨닫고 그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서 예, 읽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아이다운 마음인 것 같아요. 그쵸? 예, 예, 맞아요. 자연스러운 마음. 네. 인 것 같아요. 어리니까 더 맞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그리고 어른이라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되게 맞아요. 자연스러운 마음.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만날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뭐 좋아하세요 요즘? 저는 사실 이 질문에 답을 오래 생각했는데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른 게 그 참 예,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당근? 네,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예, 제가 그러니까 아이가 크면서 더 이상 쓰지 않는 아이 물건들이 있는데 새 것도 있고 너무 멀쩡한 것도 있고 버리자니 아깝고 참 뭐 남을 주자니 옆에 마땅한 사람이 없고 그러다가 우연히 그거를 알게 돼서 이렇게 나눔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소설보다 더 어떤 소설적인 상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요? 예를 들면 뭐 아이 젖병 중에 진짜 새 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나눔을 하는데 비구니 스님이 젖병을 받으러 오신 적이 있었고요. 또 한때는 또 제가 집에 똑같은 책들이 이제 여러 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읽을 책을 빼놓고 이런 무료 책들을 이렇게 챙겨서 책 읽으실 분들 가져가시라고 했는데 좀 멀리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가지러 오셨는데 예. 외제 승용차를 타시고 정말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하신 분이 그 공짜 책을 얻으러 또 오셨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한 번은 안 쓰는 어떤 생선 그릴 그거를 이제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라고 했는데 막 그 기능과 뭐 그 어떤 상세한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막 요리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되게 막 구렛노릇을 기른 덩치 좋은 어떤 아저씨가 그걸 오셔서 또 그 생선 그릴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측할 수 없는 그 구매라고 해야 되나? 무료 나눔. 그게 저는 너무 재밌어서 이걸 정말 소설로 써도 너무 재밌겠다. 작가님은 그러니까 그걸 중고 거래를 하시는 게 아니고 나눔을 하시는 거네요. 네, 뭐 팔만한 거는 이제 뭐 딱히 별로 없고, 그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이제 아이 동화책, 아이 물건이 이제 주가 되는데 아이 장난감이나 뭐 동화책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작아진 옷들인데 상태가 좋은 것들 뭐 이런 건 사실 팔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무료 나눔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뭐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분들도 이제 많이 오시는데 예측 가능한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가끔 정말 되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진짜 굳이 뭐 가격을 따지면 뭐 한 1,000원짜리를 무료 나눔을 했는데 이게 고맙다고 뭐 한 4,000원, 5,000원짜리 어떤 답례품을 갖고 오시는 분도 막 계시고요. 그 되게 유지경이구나, 재밌구나. 그래서 실제로 활동은 많이 안 하는데도 그냥 되게 재밌어. 제가 거기에 매몰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럼 정말 그렇게 딱 만날 때 당근 보고 오셨어요라고 물어보나요, 실제로? 그런 건 그게 아니고? 저는 거래를 한 적이 많지가 않아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으면 누가 누군지를 몰라서 되게 막 찾기도 하고 뭐 그러시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다 집 앞으로 제가 애가 있으니까 어차피 멀리 못 가서 집 앞으로 오시는 분한테 이제 드리니까 특별히 그렇게 식별이 어려웠던 적은 없어요. 이 당근 거래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들을 저도 몇 개를 들어가지고 저 이 시간이 너무 지금 재밌고 신나요. 정말 시트콤 하나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김미월 작가님은 요즘 당근 마켓에 빠져 계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벌써 저희가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큰데 작별 인사 대신 질문을 하나 더 드릴까 합니다. 작가님께서 일주일 중 가장 좋아하는 요일과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저는 목요일을 좋아하고요. 네.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나무, 풀, 이렇게 산 이런 거 좋아해서 그래서 옛날부터 목요일을 좋아했고 또 좀 현실적으로는 이제 금요일 전날이잖아요. 금요일이면 뭔가 한 주가 좀 정리되고 좀 쉴 수 있는 어떤 느낌을 주는 날인데 그 전날이라는 것 때문에도 더 저에게는 좀
더 좋은 어떤 요일로 느껴집니다. 김미열 작가님은 목요일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나와서 재미난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시간이 정말 훅 지나갔어요. 아,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문소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남겨주세요. 네, 사실 제가 이 문장의 소리를 2007년에 출연했다가 지금 14년 만에 왔는데 장소도 여기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도 예, 뭔가 분위기도 모든 것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예, 업그레이드돼서 바뀌어 있네요. 예, 근데 그동안에 저는 어떻게 업그레이드돼서 바뀌어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듣는 여러분들께도 뭔가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미열 작가님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 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미소 시인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시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인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2019년 시인수첩 신인상을 받으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요새 코로나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네. 늘 그래야 돼, 집에서. 네. 네, 전과 후가 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좀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첫 시집 준비하면서 네, 시도 쓰고 책도 읽고 좀 건강에 신경 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첫 시집은 언제쯤 나올? 첫 시집은 이제 내년에 출간 예정이고요. 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소 시인님의 집순이 생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에 대화를 나눠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시인님과 이야기 나눌 취미는 바로 킥복싱입니다. 네. 어떻게 킥복싱에 빠지게 되셨어요? 제가 사실은 그 당뇨가 있어서 몸도 건강해지고 이제 정신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검색을 하다가 이제 원래는 주짓수를 한 2개월 정도 배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네. 바꾼 게 킥복싱이거든요. 주짓수와 킥복싱은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주짓수를 했는데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왜냐하면 굴러다녀야 되는데 유연성이 너무 없어서요. 그래서 킥복싱으로 바꾸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복싱과 킥복싱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복싱은 이제 주먹을 사용해서 공격을 한다면 킥복싱은 주먹하고 발, 팔꿈치, 무릎을 이용해서 이제 상대를 제압하고 공격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훨씬 더 많이 가격을 할 수 있겠네요. 뭐 되게 그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TV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네. 그러면
이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어요. 킥복싱이. 네. 그리고 이제 사전에 인터뷰하면서 듣게 됐는데 시인님께서는 시각장애 또 6급이셔서 네네. 한쪽 눈으로만 네. 보신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 위험한 부분은 없나요? 킥복싱이?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이 엄청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 하필이면 위험한 운동을 하느냐. 근데 일단 저는 선수를 할 게 아니기 그치. 때문에 도장에 이제 최대한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스파링 할 때는 보호 장비를 다 착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따로 위험한 점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왼쪽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간혹가다 이 공격을 못 피하거나 좀 반응이 조금 느리거나 이제 그런 적이 좀 있어요. 스파링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거예요? 네, 스파링이라는 건 이제 실전처럼 이제 싸우는 상대하고 겨루어 보는 건데요. 네. 싸운다고 표현을 했어. 겨루어 보는 거죠. 맞아요. 네네. 근데 진짜로 싸우는 게 아니고 그쵸. 이제 배웠던 동작들을 서로 이제 맞춰보는 겁니다. 합을. 그럼 시인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위험하지 않은 운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위험 부담은 좀 있었어요. 왜냐면 눈 한쪽밖에 없는데 이제 이쪽마저 잘못되면은 어떡하나 하는 불안은 계속 안고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오히려 보이는 쪽보다 안 보이는 쪽을 많이 맞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놀란 적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좀 많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만큼 즐거우셨나 봐요. 킥복싱을 하는 시간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즐거움이 있는 네, 그렇죠. 시간이 인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시인님께서도 아까 이제 당뇨도 얘기하셨지만 네네. 체중 감량을 노리고 킥복싱을 시작했다라고도 네.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때요? 효과가 있나요? 처음에는 좀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 식단 조절을 같이 하면 효과가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단지 좋은 점은 먹을 때 죄책감이 안 듭니다. 그거 좋다.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거 내가 먹어도 운동하면 되니까. 맞아요. 먹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안 먹으면서 운동도 안 하느니 얘 먹으면서 운동을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그게 더 좋은 것 같네요. 근데 또 운동이란 게 약간 정말 빠져들면 중독이 되기도 하지만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지루해지거나 좀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안 하게 되거나 사실 그런 분들이 훨씬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시인님은 그런 경험이 없으셨는지 이거 이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사실 제가 1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정말 고비가 많았어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말 일어나기가 싫어요. 왜냐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났거든요.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근데 이제 그걸 이겨내고서 운동하러 가면은 막상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오늘 하루만 쉴까? 정말 하루만 쉴까? 이런 진짜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 저는 거의 매일 이제 갔었고요. 지금은 부상 때문에 잠깐 운동을 쉬고 있는데 어디를? 발목 부상이 좀 있어서 하다가 킥복싱 하다가 그런 영향이 좀 있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체중도 좀 나가기 때문에 몸을 지탱하는 것 자체가 좀 힘이 듭니다. 발목은 저도 안 좋아요. 저희가 직립하는 생명이어가지고 이 목과 허리와 발목은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한 번 킥복싱을 하러 가시면 몇 시간 정도 하세요? 1시간 정도 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운동을 더 하고 가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서
주로 남아서 이제 연습을 좀 한다든지. 아, 네. 그러면 이제 딱 도장이라고 하나요? 네네, 도장. 도장에 가서 일단 몸풀기 운동부터. 네, 준비 운동. 준비 운동은 어떤 걸?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 네. 봤을 땐 막 줄넘기 하고 그런 걸 본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아, 줄넘기 운동을 물론 합니다. 줄넘기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 운동이라고 그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다리처럼 생긴 그 기구를 바닥에 쫙 펼쳐놔요. 네. 그럼 거기를 뛰면서 막 줄지어서 줄지어서 뛰어다니거든요. 아, 사람들이? 네, 사람들하고 같이. 근데 이거를 못 따라가면 이제 뒤처지는 거고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너무 숨이 차고 힘이 들어요. 그럴 것 같아. 그거 이겨내는데 한 몇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고 나면은 너무 상쾌하고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상쾌하죠. 근데 이제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가지고. 그렇게 천근만근 무거워진 후에 이제 네. 스파링을 하는 거예요? 아, 스파링은 금요일마다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네, 매일 하는 건 아니고. 그럼 혼자 수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샌드백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샌드백 치는 시간이 따로 있고요. 동작 같은 걸 이제 실전을 배울 때는 이제 파트너를 나눠서 네, 서로 이제 합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네. 합을 맞추는 시간. 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네. 스파링을 네, 하고. 스파링을 하죠. 네. 영화 속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미소 시인님의 킥복식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최근 1년간 한 일 중에 킥복싱을 선택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 예스. yes. 샌드백을 칠 때 속으로 염두에 두는 사람이나 사건이 종종 있다. 예스. 좋네요. 사람들은 모르는 킥복싱의 미학. 나는 알고 있다. 노. no.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간 한 일 중에 킥복싱을 선택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 yes라고 확신에 차서 네. 대답을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최근 1년간 도전한 일 중에서 킥복싱 말고 또 네.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중에 킥복싱을 도전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최근 1년간 그 자격증 같은 거를 많이 취득을 했어요. 독서 논술 지도사, 독서 심리 상담사?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리고 명리 심리 상담사 뭐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많이 했고요. 그런 거는 이제 집에서 앉아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킥복싱은 이제 실전으로 집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피부로 더 이렇게 현장에서 더 와닿은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활동적이고, 예, 안 해본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아직 나이가 젊긴 하지만, 이제 40대가 되기 전에, 나도 내가 끝까지 취미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걸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킥복싱을 한 걸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네. 진짜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도장에 가서 푸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네, 맞아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샌드백을 칠 때 속으로 염두에 두는 사람이나 사건이 있다. 해도 예스라고 하셨어요. 네. 해보고 싶은데 저도 그래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를 풀기에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떠세요? 그 샌드백을 칠 때나 이렇게 타격할 때 네. 느낌은 어때요? 어떤 느낌이에요? 느낌은 아주 통쾌하죠. 네, 퍽퍽 치는데 정말 제가 발차기를 좀 못하긴 하지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땐. 그럴 때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치고 나면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혹시 무슨 일 있느냐고. 느꼈구나 주변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입으로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몸으로 내가 낼 수 있는 소리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몸으로 내는 소리. 네. 그렇네요. 네. 그러면 가장 최근에 혹시 킥복싱을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한 경험 뭐 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가장 최근에? 그거 좀 개인적인데. 그냥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그렇죠. 뭐 느낌만 말씀해 주신다면. 느낌. 제가 인간관계에서 이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맞아.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남들한테 속 시원하게 이제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거 떠올리면서 이제 샌드백을 치는 거예요. 나 오늘 집에 가서 뭐 하나 달아놓을 것 같아요. 집에 미니 샌드백 같은 거 베개라도 하나 내가 놔두고 해볼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네. 꼭 해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모르는 킥복싱의 미학, 나는 알고 있다에는 노라고 하셨어요. 네. 사전 인터뷰에서 킥복싱은 배려가 필요한 운동이다라는 말씀을 네. 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이 조금 어렵네요. 킥복싱의 미학 하면은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기엔 배려가 물론 아름다울 수는 있는데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대방을 배려해야지만이 맞아. 서로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킥복싱을 이제 하면서 스파링 하다가 서로 기분이 상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 이제 운동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서로 사과를 하게 되는데 네, 기분이 좀 많이 서로 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그 이후에는 조심조심 하면서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고 네, 그래야 부상도 줄일 수 있고요. 맞아. 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만 네. 내 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 건강하자고 하는 운동인데 네. 너무 또 과격하게 하다 보면 네. 몸을 다치게 되잖아요. 오, 맞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나에 대한 배려 모든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내 몸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이란 게 사실 별로 없잖아요. 일상에서는. 맞아요. 몸을 제대로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킥복싱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문학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킥복싱을 하면서 영감을 받았거나 집필한 작품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원래 제목이 킥킥이라는 킥을 이용한 시를 쓰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킥복싱과 관련해서 시를 쓸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힘들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운동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비가 막 엄청 많이 오던 날이었거든요. 근데 운동화가 다 젖었는데 그 젖었을 때의 그 생생했던 느낌, 그 촉감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시를 쓰게 된 게 있어요. 그게 킥킥. 아니요. 다른 시? 글씨, 운동화 글씨는 제목이 뭔가요? 엄마라는 작품입니다. 맞아. 네. 엄마, 맞아. 네. 얘기를 들어놓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시인님의 시 중에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양파를 접어 밤을 밀어보지만 저항은 허락되지 않는 것 같다. 틈 사이로 검은 물이 흘러내린다. 절망이 배경이라면 빛은 창란을 이겨내는 마음. 고요히 흐르는 미로의 끝. 내가 누워있는 곳은 관이었을까. 체험이라는 시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다정한 돼지라는 시의 일부도 읽어드릴게요. 어른이 된 것 같았는데 완성된 인격인 줄 알았는데 변이 된 돼지입니까? 돼지들은 그들만의 언어로 답한다. 꿀꿀. 그래, 진화하는 돼지가 돼야지. 시인님은 데뷔할 당시에 공격적이면서도 서정적이고 실험적이면서도 전통적이며 거침없지만 진중하고 차갑지만 따뜻하다라는 평을 들으신 바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특징들이 매력적으로 녹아져 있는 시를 방금 제가 두 편을 일부를 읽은 것 같은데요. 네. 독자분들이 시인님의 작품을
이런 면을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읽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일단 다정한 돼지는 제가 이제 처음에 등단할 때 등단 대표작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뭘 쓰는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단지 제가 기억하는 한 이 다정한 돼지는 저한테 좀 상징성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저희 가족이 그 당시에 좀 불화를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제 썼던 시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았는데 완성된 인격인 줄 알았는데 진화하는 돼지가 돼야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어른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예, 서툴고 미성숙할 수 있다. 네, 그런 점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얘기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이라는 시는 유서를 쓰고 관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체험하는 것을 모티브로 이제 쓰게 됐어요. 네, 여기 절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벌써 목소리가 떨리네. 이 절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가슴이 아파요.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 뭐 힘들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몰아치듯이 다가왔을 때 썼던 것 같은데 많이 어두워요. 이 시가 이제 전체를 보시면 많이 어두운데 어둡고 절망이 가득하지만 마지막에는 빛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하거든요. 누구나 벗어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질 때 그런 때도 있고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글로 써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게 문학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무도 말하려고 하지 않는 절망과 네. 고통과 네. 그런 것들을. 근데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문학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엄마라는 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네. 하셨지만, 그 시인님의 시에서는 엄마와 성장이 네.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미예요? 시인님께 엄마와 성장이라고 한다면? 쓰다 보니까 자꾸 엄마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쓰게 됐어요, 시에서. 그래서 엄마가 자기 좀 그만 팔아먹어라. 엄마가 시를 읽으시는구나. 제가 가끔 보내드려요. 네. 이거 엄마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하면서. 근데 거의 실제 제 얘기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제가 성장하면서 엄마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엄마와의 분리, 이별 이런 경험이나 그 기억들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시의 진심일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라는 시를 많이 쓰게 됐죠. 엄마에 관련된. 그렇죠. 저도 10년 넘게 글 쓰고 있는데 계속 엄마 얘기하고 있어요. 끝나지를 않아. 이건 계속 갈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 엄마는 내 소설을 읽지 않아가지고 계속 할 수 있다는. 앞서 저희가 시작할 때 집순이 얘기했었잖아요. 시인님께서 집에서 잘 안 나오신다고 집순이라고 하셨는데 집순이 생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집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다들 그렇기도 하고. 네. 그렇죠. 뭐 코로나 이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도대체 집에서 뭘 하느냐. 왜 집 밖에 안 나오느냐. 집에 뭐 꿀단지를 숨겨놨느냐. 근데 저는 집에 있으면 정말 재밌거든요. 할 게 많아요. 저는 일단 맞아. 청소부터 시작을 해요. 나도. 청소를 좋아해요. 나도. 청소하고 가끔 뭐 노래도 부르고 책도 읽고 그리고 뭐 취미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사실. 미니어처 만들기, 수제 비누 만들기. 정말요? 많네요. 네, 제가 했던 취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수지침 놓기. 네. 능력자시네. 되게 다양한 걸 하시네요. 네, 그래서 집 밖에 안 나가도 혼자 놀기 때문에
그런 재밌는 것들이 있어서 더 못 나가는 것 같아요. 되게 집에 있으시면서 생산적인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잘 안 나가거든요. 집에 진짜 할 일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일단 옷장을 열어보시면 거기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네, 뭐 그런 집에 할 게 많더라고요. 저도.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저도 무궁무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훌쩍 이렇게 지나가서 이제는 시인님의 작품 낭독의 시간을 네.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시를 읽어주실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엄마라는 작품입니다. 네, 그러면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담장 밖으로 먹구름이 지나간다. 빗물처럼 흘러내린 건 엄마였다 말했지만 거짓말, 또 거짓말. 젖은 어깨로 서성이면 넘어지지 않는 울타리가 된 기분. 장화가 놓여 있다. 사람이 빠져나간 웅덩이는 자주 고인다. 슬픔은 왜 맨발로 떠도는 걸까? 이별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 양을 세어본 지 오래된 불면. 내일도 구름은 방치될 거야. 양 대신 구름을 몰고 다니면 은잎 같아. 잉크 한 방울 스며드는 기분. 암막 커튼이 닫히고 양들이 돌아오지 않는 밤에 대해 생각했지. 숨바꼭질일까? 수수께끼일까? 지나간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떠나간 한 사람의 뒷모습만 각인된다. 동공이 전멸되듯 희미해질 때 머리카락을 쥐어뜯는다. 구름인 같아 삼켜야만 하는 결벽의 방식. 물먹은 장화 속을 보는데 머리카락이 자란다. 거짓말, 또 거짓말. 메아리처럼 파문이 인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감사합니다. 물에 젖은 운동화로 이렇게 확장된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 시를 이제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제가 시에 진심이 됐던 그런 제 기억 속에 가장 남는 시가 돼버렸고요. 네, 여기에 삼켜야만 하는 결벽의 방식이 나와요. 네, 그거는 울음을 참는 내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사진을 잘 안 찍는데 사람들이 왜 사진을 찍고 그거에 대해 그걸 보면서 추억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진은 잘 안 찍지만 이 시를 통해서 그 어떤 장면이나 그 기억을 남길 수도 있겠다. 맞아. 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도 엄마 이런 시를 썼어요. 그때의 그 상황이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시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문장으로 남기는 장면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정말 뜻깊은 시이고 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첫 시집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일이 이제 잘 됐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부상 때문에 킥복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을 기다리면서 또 다른 취미를 킥복싱은 어디로 가고? 킥복싱은 아직도 그 결제한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언젠가 다시 돌아갈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여행을 잘 많이 안 가봐서요.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한 달 동안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비수기에 떠나세요, 겨울에.
추천합니다. 적극 네. 추천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막 왔다 갔다 질문을 드렸는데도 너무 이렇게 대답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좀 떨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끝으로 작수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나에게 킥복싱이란 땡땡땡이다 해주신다면. 이게 좀 신선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에게 킥복싱이란 오뚜기다. 오뚜기. 네. 네, 그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멋지네요. 네. 네, 정말 멋진 비유인 네. 것 같아요. 나에게 킥복싱이란 오뚜기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네. 오늘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에 나와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떨리고 긴장됐는데 최진영 작가님이 네. 너무 진행을 잘해주셔서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뭐 내적 스트레스가 풀린 것만 같아요. 정말요? 네, 상상하다 보니까.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인,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